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조금 눈을 해외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빠르게 회복한 반면 국내 시장이 좀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힘을 내주고 있죠. 어제 2,700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까지도 함께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테마주 위주로만 국내 증시 형성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뚜렷한 주도주가 시장에 강한 힘이 되어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벤트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나스닥이 0.57%, 그리고 S&P 500 지수가 0.4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 3대 주요 지수에서 일제히 나왔죠. 고용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따가 이슈 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좀 내리고 내렸던 종목은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전날 2%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1%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메타도 하락했었는데 1.6% 강세로, 테슬라도 1% 가까운 오름세로 돌아와 줬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게 있다면 바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0.7% 강세를 이날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쨍할수록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쨍한 초록색, 강한 상승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죠. 실적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특징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특징주로 실적을 발표한 타겟과 그리고 TJX 컴퍼니스 함께 보시죠. 타겟 11.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EPS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죠. 또 TJX 컴퍼니스도 아울렛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이 성장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듯 할인이 강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괜찮았고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메이시스 백화점 체인이죠.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13%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의 특징적인 것들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목요일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아직 늦지 않은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애플 한번 보시죠.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텔리전스에 따른 교체 사이클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체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엔비디아 현지 시간 28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블랙웰 지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또 한 번의 강한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번스타인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 언더퍼폼 의견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드 타임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드 타임이란 차량을 계약하는 시점 그리고 출고까지의 시점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 지금 안 팔리고 있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리드 타임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타 다른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수요일장에서 좀 크게 하락한 종목 중 한 가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런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제 금액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또한 넷플릭스, 키뱅크가 비중 확대 의견을 강조했는데요. 2차 업프론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업프론트 협상이란 이 광고 관련해서 계약 금액 관련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넷플릭스도 광고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진이 바닥을 치고 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고요. EPS 성장률 이에 따라서 100%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닝 살펴보겠습니다. 코닝은 아이폰의 유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미즈호가 중립에서 아웃퍼펌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닝의 주가 최근에 빠졌었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으니 이슈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제목을 구실을 찾는 시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참여자 대다수, 그러니까 위원 대다수가 경제 지표가 지금의 예상대로 나올 경우 다음 회의 9월 회의 때 정책을 완화하는 것,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100% 반영을 하고 있었고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날 고용지표 한 가지가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81만 8천 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표됐던 고용 건수보다 그보다도 81만 개 적은 고용 건수가 실제였다라는 겁니다. 즉 정말 강하게 보였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도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수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연결시켜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었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약하게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9월에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월가에서 조금 더 많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 과연 이런 빅스텝을 시장이 반길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면 시장이 환호할 만하겠지만 이렇게 급격히 약해지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서둘러서 늦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주는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지표 발표에 이어서도 시장이 오름세를 유지했다. 그냥 오르고 싶은데 어느 구실을 찾아서 금리 인하에 FOMC 의사록에 기대어서 올랐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배당 관련 몇 가지 선택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PNC 파이낸셜 서비스가 일단 이 중에서는 배당률이 3.69%로 가장 높고요. 코카콜라,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배당률 2.8%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하고 있는 배당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를 좀 낮추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마침 현지 시간 오늘이죠. 기준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업데이트되는 고용지표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내일 저희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절 확인해볼 이슈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장 초반까지는 동반 하락에 함께하고 있다가 장 후반부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름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2,700선 드디어 탈환하면서 블랙 먼데이 이후로 가장 긍정적인 수치 위까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는 긍정적이었지만 외인들의 강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1% 가까이 낙폭 흐름 다시 한번 키웠고요. 779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로 또 어제장 다시 한번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 1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임시 방편으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BMS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8,000건 이상의 BMS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안전진단 시스템을 다른 공급사들에게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면서 어제 장중에 6% 가까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함께 짚어봤던 이슈였죠. 현재 전력 공급망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국전력 어제 외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강한 매수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1위와 2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중국 전고체 업체와 함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가서 기관 쪽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이 어제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어제 1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톡스 관련주들도 나름의 시세를 보여줬는데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살을 빼게 되면은 살이 처지기 때문에 그 처진 살을 다시 보톡스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니즈가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보톡스 관련주들 어제 다시 한번 시세 냈습니다. 메리톡스도 6%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렇다면 이슈 단에서는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됐을지 시장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크라 재건주들도 올랐고 또 해리스 테마주로 불리는 대마 관련 주들도 올랐습니다. 우크라 재건은 사실 트럼프 때문에만은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기대감이 올라오는 부분은 두 가지를 놓고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제3 후보인 케네디가 이번 주말이면은 아마도 대선 후보에서 내려와서 트럼프 진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케네디와 트럼프가 만나면 지금의 해리스 지지율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쟁 바로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는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우크라 재건주들은 트럼프 수혜주로도 현재 분리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인도 총리가 내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합니다. 미국과도 이 쿼드로 함께 묶여 있지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와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던 인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만큼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어제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은 그 전날이었죠. 화요일장에서 먼저 시간에서 급등 흐름이 보였었는데 어제 장 초반에 모든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성 3단 소재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모두 반납한 채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도 2천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 전달에 미리 전당대회를 열었던 공화당의 전당대회보다도 실시간 시청자 수가 500만 명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 해당 행사 안에서 바이든 현재 대통령도 해리스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외쳤던 문구였죠. Yes, we can을 Yes, she can으로 바꿔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외침을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전날장에서 시간의 거래 상승 흐름이 어제 장중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세를 길게 끌어갈 때가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딱 그러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같이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해당 테마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체제들 쪽으로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도 당분간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포비아가 국내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면 글로벌 시각으로 넓혀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회사들이 줄지어서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간밤에는 포드에서 전기차 계획 추가 축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SUV 전기차 생산을 한다.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2년 뒤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전해진 소식은 아예 전면 취소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포드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내 배터리 관계사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줬습니다. LG 엔솔과 SK온 현재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해당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는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해당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날에도 스텔란티스가 바이든 행정부가 큰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장 가동을 하지 않겠다, 계획 연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미국 시장 안에서는 최근 전기차 기피 현상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관련주들 오늘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말씀드렸던 대로 LG 엔솔, BMS와 관련된 특허 건수 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어제 6%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 SDI나 LNF 또한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수요가 줄고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배터리사들을 향한 이 외신 해외 업체들의 확실한 믿음과 이 확고함은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이 될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일본 쪽의 소식을 놓고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장한다라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6조 8천억 엔을 국방비로 사용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천억 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8조 엔 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조 엔을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7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일본이 밝힌 바로는 특히 드론을 구입하는 구입비에 크게 예산을 포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드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드론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겨냥했는데 드론 역대 최대 규모로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라고 하죠. 국내에서 드론을 판매하는 업체들, 드론 부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체들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어제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방산주들 그 안에서도 드론 관련주들 오늘은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휴니드나 퍼스텍 드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각 받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어제는 LIG 넥스원만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일단 금통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지 상황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대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열대야 무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사가 간만에 좀 전해졌죠. 국산 항암제 처음으로 미국 FDA.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신약 시장으로 진출하는 일종의 등용문 역할, 자격증을 받는 역할, 자격증을 수여하는 인증개원 같은 역할을 이제 미국 FDA가 하고 있는데 우리 유한양의 렉나자, 그러니까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이게 여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뭐 로열티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당장 기술 라이선스비가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 금액은 변동이 분명히 있는 거고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뚫었다라는데 일단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서 이제는 유한양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글로벌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더 많은 후배 우리 제약 바이오 회사들한테 길을 열어줬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더 의미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의 렉나자 다음에 FDA의 이 신약 심사 노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제약바이오 회사들 또 약은 어떤 게 있는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일단 당장 너무 뭐 4, 5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의미가 없고요. 당장 1, 2년, 그러니까 2026년까지 FDA 신청을 승인할 만한 회사들 5군데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HLB, 리보세라닙, 이게 이제 간암 치료제죠. 오는 9월에 신약 허가를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할 뜻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당장 다음 달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연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원래 연내 이제 뭐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다가 갑자기 5월달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HLB의 주가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5월달에 FDA가 좀 자료 좀 보완해줘, 보충해줘, 뭐 그렇게 요청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했고 지난달 이제 그 자료를 다 넘겼고요. 그래서 재신청을 이제 준비를 해서 9월달에 신청을 하고 이제 연내 결과를 이제 기다린다. 이제 HLB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HK 이노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을 빠르면 올 하반기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월에 신청을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은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니까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무릎 공관절염 치료제 코롱 티슈지는 지난 7월에 임상 3상 투약이 완료가 돼서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2026년 7월까지.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약을 임상 실험에서 결과를 기다린다는 게 참 지난하고 긴 과정입니다. 2년 정도 추적 관찰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거니까 대략 빠르면 2020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리바이오는 이제 치매 치료제.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일라릴리에서 치매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게 나와서 굉장히 뭐 주가도 오르고 그랬습니다만 치매 치료제는 정말 나오기만 하면 초대박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내년 말까지 임상 3상을 완료를 하고 2026년에 FDA 신청을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에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일부는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이 렉나자 같은 경우도 10년, 2015년에 시작을 한 거니까 10년 정도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사실 또 기술도 사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수출을 하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FDA 관문을 뚫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후배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FDA 신약 신청을 노크를 할 거다.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출은 8월도 좋습니다. 작년 10월에 반등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계속 괜찮습니다. 지난 6월에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작년 10월에 반등을 한 다음에 수출 증가율 보면요. 2월에 4.4%에서 3월에 3%로 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4월 달에 3배 가까이 늘었다가 5월, 6월 주춤하고 7월에 다시 13%, 14%를 근 3배 가까이 늘었다가 이제 8월에 18.5%로 다시 이제 증가가 폭이 확대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수출 좀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어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반도체죠. 무려 42% 전년 대비 증가를 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0% 이게 보통 최근 꽤 오랫동안 약간 국룰처럼 되어오던 그런 수치인데 이 비중 다시 회복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석유 제품 11%, 승용차 7.9%. 그런데 선박이 무려 79%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보다 훨씬 더 증가폭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치로서 좀 검증이 또 한 번 되는 겁니다. 통신기기 쪽, 휴대폰 쪽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대부분. 보통 하반기로 할수록 우리 수출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수출 목표가 7천억 달러인데 7천억 달러가 너무 높은 목표치가 아니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자신감도 좀 나오고요. 변수는 이제 최근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를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되면 수출 자체가 크게 둔화되거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떨어지는 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왜 제가 수출 증가율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원화만 강세가 아니라 달러가 떨어지니까 위안화도 강세고 엔화도 강세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수출도 당분간은 상대국들이 다 경제국들이 다 수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 좋게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 얘기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2,500달러 얼마 전에 넘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2,550달러까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이 지금 사흘 연속 또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등등등 사실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들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미 금 투자를 올 초부터 시작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찍 간파하신 분들은 일찌감치 금 투자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드바, 금덩어리 이런 걸 직접 사는 방법도 물론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이 폭염에 굳이 밖에 나가서 금 사러 다니시면 불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안방에서 또는 핸드폰으로 금 관련된 ETF 상품 사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KLX의 금 현물 거래도 있고요. 일단은 ETF 상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표 먼저 볼까요? 왼쪽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맥스, 즉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월 달부터 8월 1달까지 약 2달 가까이 되는 동안 2,300달러대 초반이 2,500달러대 중반까지 200달러가 지금 2달 새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의 10% 이상 가까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개인 투자들의 금 관련 ETF 순매수 규모인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 타이거 골드 선물은 15억, 7억씩 들어왔고 이달 들어섭니다. 그다음에 에이스의 이제 KLX 금 현물은 이제 16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물보다는 아무래도 즉각 그 금액이 결정돼 있는 현물 쪽에 더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저게 이제 에이스의 이제 KLX 금 현물 이제 상품인데 실제로 이제 KLX의 이제 금 이거 현물 거래가 있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좀 전달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47% 거래가 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FOMC 의사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금리가 확실하게 내릴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 오늘도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의 가격의 상관관계에 있는 금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스펙주인데요. 스펙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새내기주 그러니까 IPO를 한 스펙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증권면에 나온 기사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IPO주들 재미없지 않습니까? 주가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고 따따블 이런 거는 뭐 좀 거의 없고 주가도 사실은 뭐 공모가보다 떨어지면서 하루 첫날 마감하는 회사들도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목의 IPO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수익률도 낮다 보니 스펙 쪽으로 이제 스펙 IPO 쪽으로 이제 관심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7월 달 이후에 지금 스펙 상장한 종목들이 4종목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 회전율입니다. 이베스트 스펙 6호 7월 12일 날 상장을 해서 1250%.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 900%, 300%,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13일 날 상장했던 교보 16호 스펙은 무려 1450%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라는 게 손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했던 교보 16호 같은 경우는 이 8월 13일 상장 당일날 1450%가 회전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당일날만 거의 15번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투자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하죠. 왜냐하면 이 회전율하고요.
코스닥의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좀 더 회전율이 높다고 얘기하는 코스닥의 회전율이 평균 34%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보 16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0배 정도 회전율이 나왔다.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30배, 40배 정도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제 손바뀜이 자주 거래가 너무 급증을 한다. 이거는 가격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투자에 유의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도 이 급등락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지금 뭐 어쨌든 새내기 조회는 올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스펙주 쪽으로 이제 넘어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스펙은 투자에도 공모금 2,000원이 이 공모가 2,000원이 이제 보장이 받는다는 게 또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공모가가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와서 좀 빠른 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이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된 만큼 오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7월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 나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예상한 수준에서 나왔는데요. 네. 뭐 조금 특이한 점은 7월 금리 인하를 몇몇 위원들이 주장했다라는 것. 그래서 뭐 7월에도 이제 인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네. 좀 상당수는 아니지만 네. 몇몇이니까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거고요. 대다수의 위원들은 뭐 9월 금리 인하를 뭐 적절하다. 그리고 고용의 위험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 위험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즉 지금 금리 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모두가 다 동결에 일단 투표를 하긴 했었잖아요. 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좀 엇갈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희가 먼저 확인했던 의사록을 통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힌트까지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파월 의장은 뭐 지난 FOMC에서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뭐 조금 유연하게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죠. 네. 비슷한 수준에서 이번 잭슨홀이 이제 오늘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는데 토요일까지 진행되죠. 네. 파월 의장이 아마 비슷한 논조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뭐 어쨌든 파월 의장의 조금 더 강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즉 50bp 인하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조금 파월 의장을 주목하고 있을 건데 아무래도 뭐 파월 의장이 몇 bp 인하한다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이제 8월 고용 지표 그러니까 뭐 즉
들어오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0bp도 가능해.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물가가 더 안정되게 나오면 뭐 50bp 직접적으로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 네. 유연한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50bp나 할 수도 있겠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늘 그래 왔듯이 데이터 디펜던트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밤 발표됐던 이 연간 고용자 표를 확인을 했을 때 생각보다도 더 큰 폭의 이제 하향 전환이 됐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고용 시장이 조금 부풀려져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고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시장에 여러 가지 추측은 많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다만 290만 명을 이제 고용을 받는데 지난 1년간 지금 예비 수정치입니다. 내년 2월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할 거고요. 근데 한 몇 년간 지금 보면 매년 이 수정 발표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 워낙 이제 고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시장이 화들짝 놀랐지만 한 81만 건 이상 부풀려졌다. 특히 전문 서비스, 제조업 쪽에서 특히 전문 서비스가 한 1.6% 정도 감소했고 제조업과 숙박 레저가 한 0.9% 부풀려져 있는 걸로 이제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불법 이민자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고용 지표가 뜨거운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 혹은 냉각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금리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연준이 몰랐던 사실이면 영향을 주겠죠. 네. 이게 25bp는 안 될 거고 50bp 인하해야 돼 이렇게 갈 거지만 네. 연준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특히 통화 정책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밤에 발표됐던 수치 또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코노미스트께서 예측하시기로는 이제 올해 남은 FOMC 어느 정도 속도로 또 어느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 11일 날 25bp,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11월에도 25bp에서 올해 3번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연속 인하할 정도로 미국 고용이 굉장히 크게 또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닥쳤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9월과 12월, 11월에는 좀 건너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두 번 네, 인하. 알겠습니다. 자, 2번 인하라고 예측을 해주셨고 최근 또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환율입니다. 환율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1,300원대를 좀 지키는 조금 제한적인 강세, 약간 강보합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엔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조금 약보합이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스웨덴 중앙은행도 지난주에 이번 주에 금리를 또 두 번째 인하했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동조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상징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얼마가 됐든 한 150bp에서 200bp 사이에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이번 9월부터 당긴다라는 것은 달러 약세 요인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금리 차이라든지 또 미국 경제의 여러 가지 올해 경제 성장률도 한 2.5%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한 1.7% 예상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조금 양호한 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기보다는 조금 달러 인덱스 100을 중심으로 상당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좀 보합 국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300원대는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이러한 환율 상황이 이어질 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될까요? 네, 환율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엔캐리가 다 청산됐다고는 하지만 추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뭐 전체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융 컨디션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머징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지금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을 조금 좀 우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한 1,200원대로 떨어지는 추세라면 외국인들도 이제 그걸 의식해서 원달러 강세를 의식해서 한국의 바이코리아를 계속 강하게 조금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여건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그렇다고 뭐 팔 수는 없는 팔아서 좀 다른 나라 갈 수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좀 애매한 수급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바이코리아를 외칠 만큼 강력한 시장 상황이 형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 앞서서 먼저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일본 측의 입장을 이제 곧 이어서 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내용들이 예측이 될까요? 네, 지난번에 긴급 회의에서 재무성과 이제 뭐 BOJ 총재가 모여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뭐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의회 보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또 일본의 금융시장에 중대한 좀 위험 요인이 조금 포착되면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무조건 결정된 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 쪽의 채권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채권 쪽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조금 그 채권 시장 강세를 지금 점치고 있고요. 하지만 좀 금리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는 이제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요. 장기 금리는 오히려 조금 뭐 올라가거나 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4%대에서 조금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밤에 3.8 정도를 이제 결국 지키는 선에서 금리 하락이 수익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3.5% 이하로 뚫고 내려가기는 조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높고 경기 침체가 뭐 지금 곧 닥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 곡선이 좀 가팔라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조금 버티고 4% 언저리에서 버티고 단기 금리는 떨어지면서 좀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 벌어지는 다시 수익률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국면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채권 시장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국채 금리의 강세 이자율의 하락을 조금 베팅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이 시장에서 제일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금통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이 또 이어질지 아니면 먼저 기습적으로 인하를 할지 여러 가지 예측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에서는 아마 동결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만 하느니 먼저 내리기에는 우리나라 여건이 좀 물가 쪽은 잡히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물가에도 좀 함정이 있는 거고요. 주택 시장에 임대료만 우리나라는 반영되기 때문에 CPI에서 한 9%
미국은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미국이 금리를 9월 11일 날 내리면 10월 11일 금통위에서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에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언급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공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까지 갈 수 있을지, 또 AI 반도체들 동반 수혜를 받아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떨까요? 네, 좀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저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이 빅4는 사실 그 12개월 포워드 매출액이 상당히 양호하고 12개월 예상 그 마진율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엔비디아는 이제 지금 8월 23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만은 나머지 이 빅3도 지금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월 증시를 이끌어가는 이 빅4라고 그럴까요? 이 핵심 메가테크들은 조금 실적 면에서 다시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 그런 펀더멘탈이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9월에 조금 반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빅 이벤트가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런 훈풍들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연결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금통위 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증시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